자, 그러면 오늘 매일매일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천국을 듣고 계신 우리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천국이지요? 네, 시원하고 좋네요. 네, 고맙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또 시원한 곳이 천국입니다. 진짜 네. 시원하네요. 요즘 또 전기 요금 걱정에 또 에어컨 못 트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요즘 에어컨 안 틀고는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하여튼 뭐 연료비가 전체적으로 발전 비용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볍게 해보면서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사실 금요일 조금 우리 미국이 올라서 우리 좀 기대를 해봤는데 역시 또 코스피는 거의 뭐 보합, 코스닥은 약간 올랐더라고요. 약간 빠지지 네. 않은 게 어딥니까? 기대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주말 사이 발표된 중국의 7월 그 제조업 PMI가 49, 쇼크였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가 라트비아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소식 등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재차 부각되면서 미국 선물 지수가 아침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7.45포인트 하락한 2445포인트 정도 출발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시장 매도 출발하면서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로 일부 해지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친환경 테마 강세의 화학, 기계, 운수장비와 원재료 하락에 따른 마진 상승 기대에 따라서 비금속 광물이나 섬유 의복의 강세가 오전에 시작됐는데 전기가스나 보험, 음식료, 통신, 의약품 등 경기 방어주라든지 전기전자나 운수창고 등 경기 민감주 약세가 특징으로 보였습니다. 네. 금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9.4% 증가했고요. 수입은 21.8%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가 46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도 이후에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랜만에 이 4개월 연속 적자가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냉각되는 분위기였죠. 2437포인트까지 주가 코스피가 하락하던 상황에 외국인들 선물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9시 20분경 잠시 플러스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10시 3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 코스피 200 중심으로 현물 매수 전환했고요. 다만 10시 45분경에 발표된 중국의 7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전월 예상 크게 하회하는 쇼크 발표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됐습니다. 네. 7월에 50.4 이게 예상이 51.5였고 6월이 51.7이었으니까 다소 좀 좋지 못한 지수죠. 단지 이제 위안거리는 여전히 이제 경기 확장 국면의 숫자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제 약간 버티고 있다는 점, 그리고 통계국의 49포인트보다는 좀 높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당국 정책 바로미터가 차오신 지표라는 점이 또 주목되고 있는데 이게 좋지 않으면은 또 이제 정책에서 또 어느 정도 이제 확장 정책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표를 보여주시면 이게 보입니다. 지금 차이신 관련된 지표하고요, 통계국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 붉게 보이는 부분들이 차이신 통계 지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게 보이는 것들이 통계국 지표인데 차이신 지표는 그래도 50포인트 위에서 이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확장 국면에서 버티고 있다는 점이 좀 안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물 지표 부진 속에 이제 제한적인 현물 매수 유입 때문에 2460 전후에서 계속 횡보 장세를 보였고요. 12시를 지나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매도 전환하고 주가지수 선물 마이너스 전환하면서 코스피가 다시 약보합 전환하면서 245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제한적인 등락이 반복됐습니다. 중국 시장은 악재성 경기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장중 상승 반전하기도 하는데요. 네.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하방을 지지했고 외국인도 선물과 더불어서 양시장 재차 순매수 전환하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달러 역수도 불구하고 한국 무역 적자 지속에 따른 원화 약세 압력에 1307원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업종별로는 섬유 의복주가 강세를 보였고 특히 FNF가는 좋았죠. 그다음에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조선주라든지 조선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 강세, 기계업종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음식료 업종이나 금융업이 가장 부진했고요.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과 운송장비, 화학 등 지난달에 매수 우위를 보였던 업종 중심이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매수가 이어졌고요. 유동성 감안하면은 최근에 종목이나 업종별 차별화 장세 여전히 전망되고 있고 61선 이평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소 저항에 좀 직면한 단기적인 저항 국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차이신 지표가 뭐냐, 또 뭘 의미하는 거냐는 질문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차이신이 아마 그 민간 경제 매체로 아마 보면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자로 뭐 재물할 때 그 재에다가 뭐 이제 새로운 신자 이렇게 아마 쓰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민간에서 조사하는 어떤 뭐 구매 관리자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차이신 뭐 구매자 지수, 차이신 PMI 뭐 이렇게 이제 아마 발표를 하는 모양이죠. 네, 이게 정부 발표랑은 조금 이제 약간 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아마 지표인 걸로 지금 확인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또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뭐 오늘 밤에는 11시쯤에 한국 시간으로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PMI가 발표됩니다. 이전치가 53이고요. 이번 전망치는 50인데 여전히 지난 5월 56.1에서 6월에 53으로 큰 폭 하락했고 이번에 전망치도 52 정도니까 PMI가 다소 좀 둔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변수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뭐 여전히 이걸 가지고 뭐 시장을 흔들 만한 이슈는 아닙니다만 조금 이제 축소 국면, 경기가 약간 축소되는 국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만약에 뭐 서프라이즈하게 50 밑으로 떨어지면 또 약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벤트들 뭐 좀 지켜볼 게 있습니까? 네, 바로 그게 이벤트입니다. 방금 그 말씀해주신 네네. 네, 그게 이제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될 이벤트였고요. 그러면 섹터별로 하나씩 좀 들어가 보죠. 네, 뭐 아이들 이제 학교 보내는 일이 어떻게 돼야 될지 좀 역시나 이게 교육 관련된 정부 발표 때문에 다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코로나19이라는 원격 수업 적극 권고에 따라서 일부 교육 관련주를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5세로 낮춰지는 학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다소 좀 시장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육부 관련된 쪽에서의 발표로 따르면은 계획대로 만약에 정책이 시행되고 된다면은 현재 5세인 2018년생과 4세인 2019년생이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교사나 뭐 교실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한다면 2025년도에는 2019년생 중에 1월 1일에서 3월 31일생만 입학 시기를 조기 입학하고 있고요. 2026년도에는 2019년 4월생부터 2020년 6월 30일생이 입학 대상이 되는 등 입학 시기를 25%씩 차례로 앞당긴다 발표됐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정책적으로 이제 이게 되게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요 연령층의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총의의 어떤 영향을 네. 받는 사항들이죠. 그렇죠. 이제 양쪽 부모가 또 이제 같이 맞벌이를 하거나 이러면은 이 아이들을 맡길 만한 때가 약간 좀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론 수렴 과정이 조금 한번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아마 제일 고민이신 분들은 지금 5세, 4세 연년생이신 부모님들은 네, 그렇죠. 형이랑 동생을 지금 네, 같은 네. 학년에 지금 들어보는 그렇죠. 생겼기 잘못 때문에 오버랩되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여론이 좀 만약에 좋지 않다면 이 부분이 좀 밀어붙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되는데요. 이게 아무튼 국회 통과 사안인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교육 관련주가 오늘 온라인 교육주들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 사실은 뭐 테마성을 떠나서 일단 이런 정책 자체가 약간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확정치는 또 아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움직인 것은 약간의 좀 테마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에 의해서 조금 이제 움직인 부분이 좀 있군요. 네. 온라인 교육하는 쪽. 그렇죠. 네. 네. 교육 관련주 중에는 최근에 그 메가스터디 교육이 아마 시장에 이제 매물로 나오면서 사모펀드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업을 떠나서 교육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벤트는 굉장히 뭐 풍성하다고 하면 풍성한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예,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은 이렇게 연령을 빨리 보내게 된다면 이제 그 전에 뭐 이제 한글도 좀 깨우쳐야 되고 숫자도 좀 그렇죠, 알아야 되고 네. 이렇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뭐 온라인 교육 쪽보다는 사교육 쪽이나 이런 쪽이 더 강화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뭐 학습지 같은 것들이 당장 뭐 1차적으로 눈에 들어온 대상들이겠죠. 네, 그래서 뭐 온라인 쪽에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뭐 1대1 사교육을 시키거나 이쪽이 또 오히려 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에 초등학교 이렇게 학사 일정을 마치고 나면 그 저녁 시간대까지 되게 빨리 애들이 집에 들어오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또 학원을 계속 보내야 되는 그런 일정들이 생기니까 부담도 네.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사교육이 오히려 또 강화될 수 있는 우려도 사실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온라인 교육주가 어쨌든 테마로 움직였기 때문에 약간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움직임이라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1, 2학년 정도는 제가 뭐 그 위는 잘 모르겠고 보통 한 1시면 대충 끝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네. 점심 먹고 대충 뭐 끝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시간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집으로 돌아갈 이제 그 시간까지가 조금 그렇죠. 걱정되는 시간들이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맞벌이 네. 하시면 못 들어오시잖아요. 엄마가 못 들어오니까
뭐 그나마 봐주실 분이 계시면 다행인데 없으면 어디에다 맡겨야 되는 것들이 되게 머리가 아프고 그것도 비용이 또 들지 않습니까? 뭐 어떤 학원을 가든 뭐 태권도장을 보내든 어디를 보내더라도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부담도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생각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보육 부분, 그러니까 교육 부분을 좀 더 공적인 곳 안에 좀 품겠다 뭐 이런 취지인가 싶기는 한데 여튼 뭐 현실적으로는 뭐 여러 어려움들이 아마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 어디가 봅니까? 네, 조선업종이 이제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2분기 보통 이제 국내 조선 3사도 2분기 모두 적자를 기록했고요. 과거에 이제 불황기 때 되게 저가 수주를 많이 했던 게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판 가격이 상반기에 오르면서 수익성 악영향이 대부분 2분기 영업이익에 반영이 됐다 볼 수 있는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한 것이 대부분 다 2년 뒤에 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 저가 수주 실적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수주가 높은 것들은 이제 향후에 한 2년 정도 뒤에 실적으로 반영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 흑자 전환 기대감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가가 오늘 많이 튀었는데 영국의 이제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체가 올해 상반기 994만 CGT 이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입니다. 이걸 수주하면서 중국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 빅3인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들어서 7개월 만에 올해 수주 목표치의 평균 90% 이상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수주가 이제 실적에 반영되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년 뒤에 실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수주 후부터 뭐 설계부터 건조, 인도까지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건조 진행률에 따라 건조 대금을 나눠받고 실적 반영은 최종 인도 후에 계산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작년 2020년 하반기부터 수주한 물량이 올해 하반기부터 실제 본격적으로 반영 예정되고 있는데요. 신영증권이 이제 올해 보고서를 썼습니다. 아마 이게 관련된 부분 보고서에서 조선사들의 손익계산서 수치에 영향을 준 요인은 크게 강제 가격 상승 그리고 러시아 프로젝트 차질 때문에 설명하고 있는데 재료 가격 인상분은 보수적인 가정으로 반영하면서 시장 가격에 추가 상승이 만약에 없다면 추가 충당금 설정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재료 가격은 하락 중이니까 뭐 더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고요. 러시아 프로젝트는 조선소에 현금 흐름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적 영향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국내 조선업체들이 주력으로 수주하는 선박의 성가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주량 자체도 작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서 인도량이 올해 대비 내년에 더 늘어날 것도 보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분석했고요. 건조량 증가에 따른 고정비 커버 그리고 제품 단가 상승에 따른 턴어라운드 이렇게 확인할 시간이 머지않았다면 강조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뭐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것 같은데요. 네. 그 관련된 표는 딱 보여주면 한 가지 띄워주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비싼 배를 만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된 부분들이 이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가 관련돼서 2021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지금은 본격적으로 후반 그러니까 이게 2년 정도 레깅이 된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게 반영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흑전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서는 주주들이 투자하기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반영된 게 아니라 옛날 수주를 반영하고 지금 수주가 또 나중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러한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은 조선 업종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또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도 최근에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또 PBR 1.5배 이상 올라가면 되게 또 부담스러워하는 게 조선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부분들이 그러한 어떤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이 밴드를 넘어가기가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도 네.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는 표를 있습니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LNG선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올라가는 것 같지 않고요. LNG선도 많이 올랐습니다. LNG선도 좀 올랐는데 LPG가 좀 안 올랐고 네. 그다음에 많이 오른 게 컨테이너선들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죠? 좀 큰 컨테이너급 이런 배들이 그렇죠. 가격 상승률이 좀 돋보이네요. 조맘때가 컨테이너가 이제 없어가지고 한참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날아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2021년 초에 발주된 컨테이너들은 어쨌든 배를 가져가야 되는 소비자가 굉장히 급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조선주가 최근 한 6개월 정도 계속 이제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은 수주 모멘텀은 계속 나오는데 막상 분기 실적이 되면은 실적이 안 나와서 수주 때문에 가려다가 실적 수준에 빠지고 수주 때문에 가려다가 실적 수준에 빠지고를 한 계속 반복했었는데 그 부장님 설명 주신 대로 대략 한 2년에서 3년 정도 레깅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선가는 2년 전에 결정이 됐고
지금 이제 철강 가격 올라간 거는 투입은 올해 들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인도 시점에 지금 마진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였거든요. 네. 이번 2분기 실적 리뷰들 나오고 이후에 이제 그 프리뷰들을 보면은 대부분 올해 2분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대부분 조선주의 실적이 역성장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올해 빠르면 3분기에서 4분기 정도부터 작년부터 낮아졌던 기저 효과가 이제 드러나면서 3분기, 4분기부터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하면서 수주가 같이 올라가는 사이클이 돼서 아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2분기에서 뭐 늦으면 한 3분기 정도까지가 안 좋은 실적들은 지나가는 시기인 것 같고 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수주랑 실적이 좀 동행하는 이런 국면이 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좀 최근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조선 관련해서 아까 뭐 일시적으로 수치에 영향을 준 게 이제 강제 가격이랑 러시아 프로젝트 차질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그게 네. 뭐 많은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워낙 그 철강 가격 인상이 좀 많이 한번 있었던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프로젝트는 대략 뭐 한 10조 가까운 그러니까 선박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 러시아에 이제 진행되던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차질을 좀 빚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안했던 심리들이 아마 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깊게 알고 계신다는 얘기는 조선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 보입니다. 그래도 공부를 하고 들어가셨으니까 다행이죠. 공부 그죠 이제 들어가신 아니 후에 보통 아니요.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순서는 정확히 제가 그렇죠, 밝히겠습니다. 네. 이미 들어갔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천천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많이 공부하신 거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을 특히 좀 더 아니요. 그러신가요? 그렇지도 않은 게 관련 없는 걸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조해, 한국조선해양.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조선인 줄 알고 들어갔던 현대중공, HD 현대까지 있습니다. 네, 그게 그냥 조선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네. 현대니까. 근데 실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이 17기를 해제하고 그다음에 3기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음흠. 근데 이제 지금 전력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석탄을 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LNG를 하는데 독일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안 주니까 미국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터미널이 거의 없다고 해요. 영국은 터미널이 한 3개 정도가 LNG 터미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터미널이 없으니까 해상 부유식 이 LNG 이 시설을 만드는 게 되게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터미널 하나 만드는데 한 5년, 2, 3년 정도 이상 걸리는데 해상 부유 관련된 부분은 중고 LNG 선을 써서 바다 위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LNG 저장고를 만드는 게 되게 빠릅니다. 1년 이내에도 빨리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중고 LNG 선을 많이 갖다 쓰니까 결과적으로 중고 LNG 선도 가격이 올라가고 LNG 신주 발주도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환경이 지금 유럽에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아무튼 LNG 발주는 뭐 한국이 워낙 잘하고 있고 대응이 일본은 아예 못할 거고요. 중국은 일부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의미가 없고 그래서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전기차 충전기, 충전소 이 관련해서도 좀 움직였습니까? 네, SK 네트워크스가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SK 네트워크스가 교통 솔루션 및 그 시스템 통합 사업을 하는 S트래픽과 손잡고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이야기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S트래픽도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전국의 전기차 충전 그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합작사는 이르면 8월 중에 신규 투자액 및 지분율 조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본격적인 전기차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서 이번 합작법인에는 홍콩계 사모펀드인 운용사죠.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도 이제 같이 재무적 투자자 FI로 참여하면서 자금력을 보강하기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기차 충전 합작법인 설립은 SK 네트워크스가 단독으로 투자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SK 네트워크스도 주목하는 것이고 합작법인은 S트래픽 같이 하니까요. 같이 주목을 받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충전소, 뭐 충전기 하는 종목들, IR 사이언스라든지 휴맥스 홀딩스, 윌링스 이런 개별 종목들도 좀 따라서 움직인 하루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SK 네트워크스가 지금 뭐 기사에 보도된 거로 따르면 지금 이제 그 최신원 회장의 이제 그다음에 장남이 이제 실제 경영에 참여하면서 이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좀 오너 일가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사업인 것 같고 좀 아이러니한 건 과거에 SK 네트워크스가 이제 주유소를 운영을 많이 했던 회사인데 네. 어쨌든 다음 세대의 비클에도 연료는 이 회사가 되겠다라는 되게 의지를 상당히 그 강하게 표출하고 있어서 좀 결과가 좀 귀추가 좀 주목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다만 조금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 게
이 전기차 충전소가 분명히 이제 미래 비즈니스고 뭔가 네.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사업은 분명한데 과연 기존에 했었던 캐시플로우를 메꿀 만큼의 네. 현금 흐름을 언제쯤 창출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그냥 그 향후 개수 늘어나는 거 플러스 이 사업에서 언제부터 조금 현금 흐름을 맞춰가면서 실제 실적에 좀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부분은 좀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외부에 약속이 있어서 밤늦게 술을 먹고 음흠. 12시 넘어서 이제 그 콜을 불러서 집으로 가는데 네. EV6를 이제 운행하시는 기사님을 이제 만나가지고 택시요. 예, 네, 네. 네. EV6 전기차를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데요. 제가 여쭤봤어요. 음흠. 그 어느 정도 이게 듭니까? 그랬더니 그 한 번 충전하면 한 500km 정도 간다고 하시는데 네. 그 이틀 정도 쓸 수 있는 전기래요. 근데 그게 기준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기와트 이렇게 충전하면 500km까지는 아마 못 갈 텐데. 이틀 한 번 충전해서 이틀을 그 택시 운행을 하실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러실 수는 있겠죠. 엄청나게 네네네. 싸게 들어가는데 뭐 한 번 충전하는데 자택에 그 충전기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쓰시는데 네. 뭐 야간 이렇게 밤 사이 이렇게 전기 충전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60원 정도 든다고 하면 네? 바깥쪽에 나와가지고 충전소 나가니까 한 3,400원 정도 한대요. 한 번 충전하는데 아니 그 이제 킬로와트당. 기준이죠. 예, 킬로와트당. 예, 그러니까 네네네. 집에다가 해놓고 집에서 이제 새벽에 들어가셔가지고 꽂아놓고 이제 새벽에 이 전기를 충전하고 하면은 뭐 한 60원 정도 예를 들어 단가가 들어가면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바깥쪽에 충전소 나가면 한 3,400원 정도 든다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집에서 계속 야간 그 전기를 충전하고 쓰시는데 한 달에 뭐 한 10몇만 원밖에 안 나온다 하시더라고요. 택시인가 그 계속해서 운전을 하시는데도.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그 기존 그게 연비가 엄청나게 싸게 되니까 그렇죠. 할만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이제 밤늦게 이제 그 기사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전기차를 아직 안 타니까 네. 어느 정도 이게 돈이 나옵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한 달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네네네. 아마 진짜 연료 뭐 LPG를 쓰시든 뭘 쓰시든 아마 가장 저렴할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기로 지금 하시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니까 이게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어차피 자동차라는 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간다 그래서 한 집에서 한 대 타던 집이 두 대씩 타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총량은 정해져 있는 자동차에서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가 뭐로 들어가냐는 거의 싸움인데 네. 근데 그 기사님의 사례에서 보시 현재 가격 기준을 봤을 때는 똑같은 내연기관 굴리는 것보다 전기차로 들어가는 게 연료 소비량이 금액적으로 적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는 네. 얘기는 연료를 파는 업체 입장에서는 음. 사실 지금 그냥 현상만 봤을 때는 기름을 파는 게 매출이나 이익 면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게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겠지만 네. 정말 이 우리의 모든 비이클이 다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이 충전 사업자들이 현재 주유업자들이 누리는 만큼의 매출 볼륨이나 마진을 가져갈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는 워낙 임박했기 때문에 같이 좀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용한 입장에서만 생각할 때는 진짜 전기 싸니까 훨씬 더 좋겠다, 많이 사람들 쓰겠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게 주유기 한 대당 그래도 1년에 한 8천만 원씩은 뽑았는데 이제는 전기 충전기 하나로 해봐야 뭐 50만 원밖에 안 나오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기사님의 사례를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차는 똑같이 한 대를 굴리는 건데. 네네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SK 같은 경우는 기존 주유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유소 네네네네. 시장에 이제 이렇게 그 많이 이제 열려 있는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주유소 안에 뭐 전기차 충전소를 같이 한다거나 이렇게 좀 같이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데는 있기 예,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예. 별도의 어떤 뭐 토지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충전소를 세운데 이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뭐 토지 비용이라든지 또 그런 공간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그 관련된 우리가 기름을 넣는 곳에다가 전기 충전소나 이런 것들을 사이드로 약간 뭐 B&B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조금 커버를 하지 않을까 비용적인 부분은 뭐 그런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마 전기도 나중에 아마 전기차용 전기는 가격이 좀 아마 인상될 가능성이 있지 그렇죠. 않나.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싼데. 그렇죠. 전기차가 더 보급이 늘어나면 결국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야죠. 그렇겠죠.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섹터 볼까요?
역시 뭐 에너지 관련 이야기인데 오늘 뭐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여전히 뭐 같이 또 지난주의 분위기를 타서 괜찮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가 이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10년간 기후 변화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이제 481조 원 예상 집행하면서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제조, 처리 업체 지원액에 600억 달러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 시행 과정에서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관련 업체들이 상당한 낙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기대감도 있고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7,500달러인가요? 이게 지원하는 것도 과거에 이제 우리가 20만 대 이상 팔았던 회사들이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지원이 되면 포드나 뭐 GM 같은 게 좋아진다. 근데 그쪽에 이제 셀이나 그다음에 소재를 많이 이제 또 매출하는 국내 업체들은 또 낙수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특히나 이제 풍력 같은 경우도 약간 시기가 좀 늦어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세제 혜택이 2050년으로 연장이 되면 풍력 발전량은 이때까지 올해 대비 23.8% 증가할 전망이고요. 전기차 매수자에게는 7,500달러 그리고 중고 전기차 매수자에게 4,000달러 규모의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2차 전지 업체의 낙수 효과도 충분히 기대된다 전해집니다. 우선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 풍력 관련된 표를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리포트를 낸 게 있는데 러시아발 전쟁 이후에 이제 독일의 풍력 확대 계획도 평균적으로 한 30% 가까이 지금 굉장히 급하게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독일 쪽의 풍력 확대 계획도 중장기 계획이 상당히 길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유진투자증권 실적 관련된 그 도표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글로벌 풍력 터빈 가격 상승세에 전환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이제 그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베스타스라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 이 회색으로 보이는 쪽이 지멘스죠. 지멘스 관련된 부분인데 결국 많이 빠지고 있던 그리고 오르지 못하던 이 풍력 터빈 가격이 우상향적으로 그려지면서 상당히 좀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긍정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IR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미래에셋 쪽에서 미국의 그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의 수요 영향에 대한 전망 자료를 나타낸 게 있는데요. 미래에셋 관련해서 이제 2000년 하반기 유럽과 관련된 부분들이 유럽의 EV 관련된 보조금 확대 시점이 2000년 중반 정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점선으로 나타낸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오렌지 색깔로 나타낸 부분들이 이제 T 플러스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뒤에 BEV 침투율이 3.9%에서 14%로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했을 때 이렇게 급하게 이제 침투율이 굉장히 올라간 모습이 보였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마 미국 시장에도 비슷하게 보조금 확대 시점에 따라서 그 뒤에 한 반년 정도 지나면 굉장히 그 MS가 굉장히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자료인 것 같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BEV 판매량과 그다음 침투율 관련된 모습들이 보이는 자료인데 이 점선으로 이제 그런 유럽 쪽의 보조금 확대 시점 이후에 침투율이 굉장히 급상승했던 모습을 사례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다는 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한 6.7% 정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거리에 한 6.7% 전기차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화하는 시장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제 수출 데이터입니다. 뭐 그 전체적으로 NCA 관련된 수출 데이터가 먼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2022년 나오면서 월간 단위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월 매출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월 수출 관련된 부분들이 우상향 그림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 표도 보여주시면 미래에셋 쪽에서 나온 표인데요. NCM 같은 경우도 지표로서 이제 월별 단위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상향 그림이 계속적으로 막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 그림이 있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풍력을 포함한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관련된 쪽도 마찬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셀 가운데 SDI가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SDI가 좋아지고 또 테슬라가 이제 많이 팔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관련된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테슬라 관련된 라인업들이 굉장히 좀 좋은 하루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도 보여줬다 볼 수 있습니다. 장비주도 올해 좋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장비주 관련된 거를 이제 뒤이어서 지금 갖고 왔는데요. 여기도 이제 미래에셋 관련된 표인데 한번 그 도표를 보여주시죠. 그 배터리 장비는 이제 매출이 이제 2분기 매출 인식이 좀 지연되면서 이 매출 관련돼서는 하반기에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래에셋에서 이제 분석 자료를 냈는데 결국 국내 셀 3사의 대규모 발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SK 온 밸류체인에 특히 주목을 좀 하자라고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80개 이상의 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공격적인 어떤
그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K온 관련된 부분이 이 블루오볼이 북미의 켄터키 그다음에 테네시에서만 배터리 장비 5조 1,000억을 발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블루오버리 회사 이름이에요? 예, 그 관련된 SK온과 관련된 회사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거는 우리나라 거는 한 번도 못 들어봤네. 아니요, SK온과 미국이죠. 포드의 합작사입니다. 아, 합작사. 네, 조인트 벤처로 보시면 됩니다. 다 미국에 짓고 있으니까.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SK온의 이제 장비 발주 스케줄이 아까 제가 표로 보여드린 것처럼 올해 하반기부터 8월부터 이제 쭉 나오고 있거든요. 8월부터는 켄터키 쪽이 이제 시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9월부터는 테네시 쪽 16개 라인, 그리고 9월에는 켄터키 2라인 쪽에 16개 라인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또 이제 나오죠. 쭉쭉 나오면서 아마 스케줄이 저렇게 이제 8월 이후부터 굉장히 SK온, 그러니까 블루오볼 쪽에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게 관련된 SK온과 포드의 이렇게 발주 부분 가능한 부분인데요. 조금 확대해 주시면 조금 보기가 편하실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블루오볼은 SK온과 포드의 합작사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0조 2천억 정도의 총 투자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토지 건물 기타 투자 규모가 5조 1천억 원, 그리고 배터리 장비가 5조 1천억 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50%대 50%로 나뉘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결국은 배터리 장비 부분들이 전국 공정과 조립 공정, 그다음에 활성화 공정, 자동화 앤 검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국 공정이 이제 1조 8,700억 정도로서 이제 제일 크고요. 조립 공정이 이제 9,870억 정도 수준이고 네. 활성화 공정이 7,520억, 그리고 자동화 그리고 검사가 9,430억인데 특히 이제 오늘 나온 그 미래세 쪽에서의 배터리 관련된 이 자료에서는 특히 최선호주로서 PNT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 관련해서 발주가 가장 크게 수주를 갖고 있는 게 PNT가 역시나 이제 약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수주 장구를 갖고 있는데 PNT가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 공정 가운데 옆에 이제 빨갛게 이게 네모나게 보시면 코팅이나 그다음에 아변, 그다음에 슬리팅 이 세 구역 가운데 전부 다 PNT가 대응하는 영역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아마 한 5천억 정도의 장비 발주를 충분히 자기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PNT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분석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탑픽으로는 PNT가 이야기되고 있고 네. 그 다음으로서 차선호주로서는 뭐 하나기술이나 DENT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하나기술인가 최근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장비 발주 관련된 공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호주로서는 CIS와 그 다음에 코인테크, 그 SFA, 이노메트리 이야기되고 있는데 CIS는 특히나 이제 4680 원터형 배터리에 관련된 주로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4680 관련 밸류 체인도 아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라 그럴까 수율이나 이런 것들 좀 잡고 하면은 아마 좀 4680도 본격적인 어떤 장비 발주가 나온다는 점에서도 이런 CIS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길게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이 자료들은 뭐 3%의 자료들은 아니고 네. 미드에셋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커버하시는 자료들을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에너지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네요, 오늘. 네, 그래서 지금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가스 기업 가즈프롬이 지난 30일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라트비아에 대한 그 가스 공급을 끊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즈프롬은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고 라트비아가 구매 조건을 위반했다고 언급했는데 이 시장에서는 가즈프롬이 이제 이 같은 발표는 라트비아가 가스 대금을 이제 루블 러시아 통화로 결제하라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하고 유로로 지불했을 거라고 이제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라트비아 에너지 당국은 라트비아 입장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금지하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가즈프롬의 이번 움직임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도시가스나 LNG, LPG, 셰일가스 이런 관련된 종목으로 좀 튀었는데요. 역시 이제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은 최근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수출을 터빈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라도 지금 예상할 수 있듯이 이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로 이걸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노드스트림이 사용하는 터빈이 총 8개라고 합니다. 근데 그중 3개는 캐나다로 수리를 위해서 보내졌는데 도중에 이 수리된 터빈들이 러시아 관련된 무역 제재를 통해서 들어오기가 어려워졌고 러시아는 이 핑계로 천연가스 수출량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면밀하게 보면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에는
4개의 보조 터빈이 이미 존재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량을 회복하자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3개가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보조 터빈이 러시아에 이미 4개의 터빈이 있다는 거죠. 추가로. 그렇기 때문에 수출량을 굳이 회복을 하려면 이 보조 터빈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왜 많은 이슈들 가운데 가스 터빈을 핑계로 삼았냐 이렇게 보면은 러시아가 이 문제를 통해서 불가항력 선언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좀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누가 봐도 좀 일부러 안 주는 거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오늘은 뭐 SK 가스라든지 E1 그다음에 SH 에너지 화학이나 뭐 GSE 등 관련된 도시가스나 LNG, LPG, 셰일가스 관련된 개별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네. 근데 이 뭐 터빈은 그러니까 러시아가 불강력 선언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린 터빈은 우린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터빈을 주세요. 안 그러면 우린 못 보냅니다라는 이제 그렇죠. 얘기 핑계가 가능하다는 건데 내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다. 네. 뭐 이런 명분이 필요한 터빈을 거죠. 좀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뭐 안에 뭐 저 그러니까요. 보조 터빈 있을 거라고 이건 추정을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터빈 주고 이제 수요를 계속해서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터빈을 주기 시작하면은 또 어디까지 줘야 될지 모르니까 햄버거를 한번 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쏘야 될지 가늠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제 지갑 털릴 때까지 그렇죠. 뭐, 네. 기준이 다른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제재 같은 것들을 또 하기가 명분상으로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하나를 베풀면 2개가 들어온다 생각하시고 베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햄버거 같은 경우는 하나를 베풀면 2개가 들어온 경우들이 네, 많으니까. 불광력 선언 아니고요. 아, 네. 불가항력. 네, 불광력 선언. 불광력은 저 연신내역 옆에가 불광력이고요. 지금 퇴근길 라이브에 대한 불가항력을 선언하시는 겁니까? 채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로봇 얘기 참 올 상반기 많이 나오는데 역시 뭐 인공지능 또 지능형 로봇 얘기가 오늘도 좀 나왔군요. 오늘 네. 또 되게 로봇 관련된 자료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왔습니다. 시장에. 네. 그래서 일단 표부터 그냥 바로 띄워주시죠. 네. 이 하나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에서 타 산업에도 활용 가능한 협동 로봇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는데 결국은 지금 뭐 서비스용 로봇은 당연히 의료나 헬스케어, 배달, 소셜 이런 인력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 근데 거기서 좀 이렇게 처음에 도입 부분에 뭐가 나왔냐면 인구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좀 증가하는 반면 이게 노인 인구가 많이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로봇 산업으로의 전환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웨어러블 관련된 로봇 헬스케어 분야 시장 추이라든지 로봇 방산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또 내려주시면은 아마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아래로 내려주시면 네. 세계 웨어러블 로봇 근로 분야 시장 추이라든지 로봇 근로. 예, 그 다음에 로봇 기타 시장 추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인류가 대부분 다 이제 아주 이제 고령화되니까 이제 로봇으로 좀 전환된다 이런 쪽에 근본적인 자료가 될 것 같고요. 로봇 방산 같은 경우는 이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되게 또 화두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보면 네, 드론으로 맞습니다. 폭격하는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렇죠. 드론 폭격이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요. 사람이 직접 예. 가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저도 이번 전쟁 보면서 제일 놀랬던 게 드론이 저렇게 광범위하게 공격 무기로 활용된다는 거를 저도 현장에서 처음 본 케이스라서 뭐 데이터도 보니까 지금 웨어러블보다 지금 방산 쪽이 더 성장률이 높은 걸로 추정이 돼 있네요. 네, 네. 굉장히 뭐 지금 웨어러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약 40% 성장인데요. 연평균. 방산 쪽은 47.2% 네, 연평균 네, 성장이니까 엄청나게 큰 곳이죠. CAGR이 연평균이라는 얘기군요. 네, 네. 연평균입니다. 네. 카그르로. 네. 뭐 그래서 어쨌든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이렇게 좀 세 군데로 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눈 것 같습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로봇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한 그 기업을 주목하자. 특히 로봇의 3대 핵심 부품은 감속기, 그다음에 제어기, 그다음에 서버 모터 이런 이제 세 가지 핵심 부품을 볼 수 있는데 이 자체적으로 이걸 생산 판매하는 회사 아니면 내재화를 통한 원가 절감을 이룰 수 있는 기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전통적 산업 현장에 산업적 로봇을 대체하는 협동 로봇을 주목하자. 그리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율주행 기반 로봇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물류와 배달에서 가장 주목받는 로봇으로 전체적으로는 2021년에서 30년까지 연평균 34.3% 폭발적인 성장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핵심적인 뭐 탑픽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나오는 종목은 그나마 SPG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두 종목이 그나마 밸류에이션이 좀 나오는 종목이고요. 그 외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는 조금 테마성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루닛이나 러셀,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해당 하나증권의 리포트의 탑픽은 SPG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을 언급했습니다. 네. SPG가 이제 그 감속기에 들어가는 모터를 아마 주로 만드는 회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예전에 그 카이스트 교수님이 창업하셨던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휴보라고 우리나라에서 네네네. 제일 직립보행을 제일 먼저 했던 그 로봇 개발팀이 아마 독립해서 만들었던 팀들인데 근데 어쨌든 부장이 말씀 주신 대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로봇 관련주가 단순 좀 기술력 내지는 어떤 뭐 기대감으로서만 형성이 됐었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좀 밸류에이션과 숫자가 나오는 로봇주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 네. 또 이게 점점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이 하나도 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섹터 군으로 자리하게 되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조금 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좀 투자하기 편한 섹터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쪽 섹터에서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에는 확실히 실적으로나 그 밸류에이션 나오는 애들이 속도가 늘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는 계속 유심 있게 공부는 하고 넘어가야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류 쪽은 실제 정말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쵸. 로봇을? 그러니까 네. 이동시키는 그런 로봇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을 해서 엄청나게 큰 물류 쪽은 이걸 정리를 하거나 뭐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게차로 이렇게 움직였다면 그렇죠, 네. 지금은 물류 쪽의 자동화 로봇은 계속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뭔가를 정리하고 나르고 이런 것들은 실제 정말 그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물류 쪽에 사용될 로봇들은 또 어디가 이렇게 잘 만드는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키지 기판 네. 이쪽도 뭐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 모양이죠. 네, 특히 오늘은 뭐 심텍 같은 종목이 이제 지난 금요일날 실적이 나오면서 좀 뭐 흐름이 좋을 거다 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예, 역시 이제 실적이 그렇게 나오고 PER이 뭐 4배, 뭐 4.1배 PER이 그렇다고 하는데도 오늘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심텍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패키지 기판들이 대부분 다 기간 외역인 동시 매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어떻게 보면 수급이 되게 안 좋았어요. 대덕전자만 기간 외역인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코리아 서킷이나 이런 쪽을 보면 오히려 뭐 양쪽 다 매도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심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표도 하나 보여주시면 패키지 기판 관련된 제품 구분과 관련된 그 표가 하나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패키지 기판 관련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이제 FCBGA, 그다음에 FCCSP, 그다음에 SIP 이렇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MCP라든지 뭐 BOC 이렇게 되어 있는 패키징 기판이 있습니다. 그 용도 같은 경우는 FCBGA가 뭐 서버나 CPU, PC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FCCSP가 이제 스마트폰 AP 이렇게 들어가고 SIP는 이제 통신칩.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간 메모리 쪽에는 MCP가 이제 스마트폰 메모리와 BOC 같은 경우는 PC 서버 메모리 쪽 나오는데요. 표를 좀 띄워주시면 더 보기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 봐도 어려울 것 같은데. 표가 또 쉽게 보입니다. 이게. FCBGA. 네네. CSP.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이제 FCBGA가 뭐 삼성전기나 뭐 이렇게 LG이노텍, 그다음에 대덕전자, 코리아 네. 소프트가 말하는 이 표가 되는 거고요. 심텍 같은 경우는 FCCSP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급의 패키지 기판은 FCBGA 쪽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심텍은 FCCSP라든지 SIP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고판가의 신규 아이템 공급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부분들이 결국 나오지만 심텍 같은 경우가 이제 우려가 이제 하이엔드급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이야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2023년도부터는 이 과거의 심텍 기판의 핵심 수요처가 스마트폰, PC 뭐 이쪽에 메모리 쪽에만 국한됐는데 그 비중이 빠르게 줄고 있고 내년부터는 신규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통신 반도체라든지 안테나 모듈, SSD 컨트롤러, 그다음에 웨어러블, DDR5 이렇게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피크아웃은 아니다 이야기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년을 기다려왔던 북미 고객사양 모바일 반도체 기판도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는 초도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물량이 상당히 늘어난다. 북미 고객사가 뭐 또 애플인가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내년에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엔드급의 FCBGA 캐파가 계속적으로 잠식되고 있는데 인텔의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레페지는 내년 정도에 나오겠죠. AMD의 제노아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양산 이야기가 지금 벌써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FC BJ 같은 경우는 대면적화되고 그다음에 층수가 계속 높아지는 고다층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캐파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요. 네. 그래서 이렇게 FC BJ가 사실 FC BJ 관련된 캐파 증설 능력이 굉장히 어렵고 캐파 잠식이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달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늘어나야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두 기업들은 FC BGA 쪽에 제품 생산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서 심텍 같은 경우에 FC CSP가 이게 상대적으로 좀 조금 여유롭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한금융 투자의 심텍에 대한 변론인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실적이 뭐 PER 4배 정도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연간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을 대규모로 이제 오히려 이제 올리는 어떤 가이던스를 또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외국인들이 조금만 오르니까 또 이제 바로 이제 매도를 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우려들이 뭐 완전히 이게 좀 해소됐거나 시장에서 공매도 구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쵸. 지금 심텍이 또 공매도가 되게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수급 이슈가 좀 풀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키지 기판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이제 뭐 그 기판이 있고 거기에 이제 주요 칩들을 뭐 이것저것 이제 막 끼우는 게 이제 조립 업체들의 이제 일이었다면 이제는 그거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제 패키지로 이제 납품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점점 통합돼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뭐 소형화되고 더 고성능화되고 집적이 좀 높아지는 이런 것 같은데 이 패키징 기판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열심히 아주 정밀하게 잘 하는 기업들이 대체로 좋은 평가들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키지 기판의 증설은 대부분 다 FC BGA 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텍은 FC BGA를 안 하잖아요. 네. FC CSP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좀 자유롭다 이런 논리도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 기술과 관련된 뭐 허들이 높으냐 뭐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다소 좀 낮은 밸류라 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좀만 올라가면 이제 자꾸 피크아웃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못 올라가게 매도가 좀 나오는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공매도가 이쪽으로 좀 많은 모양이죠. 네, 생각보다 심텍이 좀 많이 있고요. 심텍 말고 이제 패키지 기판 다른 업체들은 공매도를 칠 수 있는 환경이 되나요? 지금 조건이 안 되는 종목들이 좀 네,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네코스피 200, 코스닥 150 안에 있는 종목들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패키지 기판도 좀 덜하죠. 네. 공매도가. 근데 심텍이 좀 집중되고 있다. 기판에서는 심텍이 좀 공매도의 주 타겟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물량으로 봤을 때. 네. 자, 그리고 희귀금속 관련해서 하나만 좀 살펴볼까요? 네,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한 내용입니다. 네. 지금 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수도 타이페이를 방문하면서 차잉원 대만 총통과 회담을 가질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만을 안 갔으면 하고 시장에서 좀 이야기된 것 같은데 결국 이 부분이 이제 미국과 중국의 약간 그 격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뭐 군사 충돌은 당연히 뭐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무력 시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제로 나오고 있어서 실탄 사격 훈련도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다고 할 정도니까 굉장히 불편해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역시 이제 히토류 관련된 쪽이 뭐 항상 이렇게 뭔가 생기면 히토류가 테마로 그렇죠.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는 가스고 중국은 히토르죠. 예,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이나 뭐 유니온, 그리고 동국 RNS, 티플렉스와 같은 히토류 테마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이렇게 섹터별로도 쭉 한번 마감 상황을 좀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휴가들을 많이 좀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회사에도 네. 많이 휴가들 가셨죠 지금? 지금 초등학생들 방학 이제 시작해가지고 마침 아마 또. 학부형이신 분들은 요 기간 맞춰가고 휴가들 많이 잡으셔서 드디어 주변에 좀 그 해외여행을 출국한 분들도 지인들도 좀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이제. 자, 휴가로 뭐 즐거운 곳에 또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예, 밤 늦게 또 혼자 또 외로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또 저녁 라이브 돌려보시면서 네, 치맥 한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는 휴가지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요. 아유, 그럼요. 네. 요즘 뭐 휴가지도 다 그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어갖고 네, 안 볼 이유가 없습니다. 네. 자, 혼자 뒤처지지 마시고요. 꼭 같이 매일매일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휴가 언제 가십니까? 예, 저는 뭐 고객들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름 휴가는 안 가고요. 연말에 나페 때나 뭐 아유, 그때쯤. 역시. 네. 휴가는 가족들 가시고 네. 그 부장님 카드가 동행하기로 했다고 마침 전해들었습니다. 그 전에 네. 한번 좀 들었었죠. 그리고 가족은 또 해외를 보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열심히 벌어야죠. 가족들은 또 쉬어야죠. 또. 네. 아, 그리고 힘든 사람들이 가는 게 휴가입니다. 네. 우리는 시청자분들과 매일매일 행복한데
휴가 갈 이유가 없지요. 그렇죠. 예, 여기부터 더 좋은 휴가지가 없지 않습니까? 네, 확실히 안 가실 거죠. 아유, 그렇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아니고 나오죠.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수요일 나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